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박중민입니다. 이번 세미나 시간에는 매칭 네트워크를 통한 원샷 러닝 태스크에서 스케줄 샘플링을 적용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딥러닝 계열 모델이 현재 다양한 도메인에서 소타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계열은 아주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하기 때문에 이를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 또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통해서 지도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는 아주 비싸거나 노동이 많이 들고요. 또한 만약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 강제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되면 오버피팅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앞에서 말한 딥러닝 계열 모델과는 다르게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플로우를 살펴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자 두 개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사람들에게 이 사자 두 가지 종류의 사진을 보여주더라도 다음 이제 6가지 종류의 사진들 중에서 사자가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하는 태스크를 주어주면 바로 이렇게 사자를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딥러닝 모델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단 노동력 측면이나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데이터, 즉 레이블이 많이 달리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종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제 N샷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가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제로샷이라고 말하고 그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가 있을 때 원샷,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 있으면 뭐 투샷, 쓰리샷, 뭐 퓨샷, 두 개 이상 있으면 이제 퓨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밑에도 예시처럼 다음과 그림과 같이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샷, 사자가 한 마리 있으면 원샷, 사자가 두 마리 있으면 투샷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현실에서는 리미티드 데이터가 널리 도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극복하고자 먼저 데이터 자체를 많이 늘리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체를 양을 많이 늘린다던가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다시 달아서 다시 그거를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들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분야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영역 분야는 많이 핫한 분야이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퓨샷 러닝 개념에서 이제 N샷 러닝 개념에서 이제 모델 측면에서도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뭐 unsupervised learning, transfer learning, 메타 러닝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모델 측면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칭 네트워크 세미나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다뤘으니 혹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번에 선택한 논문에서는 메소드 측면에서 이제 퓨샷 러닝에서 두 가지 방법론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버블리스틱 제너레이티브 메소드랑 두 번째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네, 엔샷 러닝에서 2000년대 초반, 즉 과거에 널리 유행한 방법론으로 프로버블리스틱 제너레이티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몇몇 연구원분들이 해당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고 그리고 관련해서 많이 퍼블리시도 하셨는데요. 이 해당 방법론은 프라이어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과 이제 핸드 엔지니어링을 통한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전에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사자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이제 나머지 6개의 클래스 중에서 하나를 맞추는 경우를 보여주었는데 그 이전에 사자 두 마리 즉 서포트 셋이라고 하는 그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density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게 되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모델의 변수에 다시 업데이트 시켜 줌으로써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연구가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작업으로 이제 미리 몇 개를 선택해서 그 핸드 엔지니어링 피처를 통한 그 모델을 이제 피처를 추출해서 제너레이티브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방법론들은 이제 핸드라이팅, 즉 엠리스나 그런 고대 문자 같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성능을 거두었지만 해당 데이터의 특성상 줄무늬, 즉 가로나 세로 이런 획 기준으로도 쉽게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과 이제 밀접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런 제너레이티브 방법론들이 잘 작동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즉 쉬운 데이터에서는 시멘틱한 인포메이션을 잘 뽑을 수 있지만 현실의 데이터에서는 그런 이제 probabilistic generative 메소드를 사용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엔샤인 러닝에서 대부분의 방법론들은 이제 대부분 discriminative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딥러닝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해당 방법론들이 비약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퓨처 러닝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태스크가 각각에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렇게 여러 개를 진행할 수 있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데이터는 이제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가 거의 없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리미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이런 현실의 제약 조건에서 딥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메타러닝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메타러닝 자체가 러닝 투 런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태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와 개 이거 두 개만 계속 분류하는 태스크 하나의 태스크로 이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엔샬 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양이와 개를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음으로는 비행기와 뭐 차를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의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많은 태스크들을 학습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그 경우의 수마다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본 이제 노벨 레이블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델이 동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제 몇 개의 데이터만 이제 노벨 데이터를 새로운 클래스를 보더라도 이 클래스가 이제 이거다라고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해당하는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 매칭 네트워크 세미나에서 만든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메타러닝에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 베이스 방식, 매트릭 기반,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 베이스 방식은 일단 모델이 빨리 학습해야 되는 것과 느리게 학습해야 되는 것 이렇게 동시에 모델 자체에서 그걸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도 어떻게 대처를 하냐라는 거를 말하고 식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데이터와 그의 아까 사자 두 마리와 같은 서포트 셋이 들어왔을 때 이 X에 대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률값을 바로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 기반은 이제 거리 기반 방식인데 이게 커널 함수를 통해서 이 서포트 셋의 그 레이블이 달린 그 X와 이제 새로운 X 전혀 레이블이 없는 그 X에 대해서 레이블이 얼마나 거리가 유사한지에 대한 그 커널 함수로 그 관계를 내뱉게 되고 이를 합산하여서 그 레이블에 대해서 확률값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기반의 방법들은 이제 역전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어떻게 더 그레디언트를 효율적으로 전파해야지 모델이 빠르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론들입니다. 네, 거리 기반의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전 모델이
네트워크라고 15년대에 나온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피처를 뽑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풋에 대해서 피처를 뽑은 것에서 코스 펑션을 통해서 이 인풋 두 개가 서로 이제 같은지 아닌지에 대한 바이너리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꼭 이제 그 클래스가 저희가 학습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거리 기반의 방법으로 또 대표적인 모델로는 매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16년도 말 17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제가 이전 세미나 영상에서 해당 논문을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거리 기반의 아키텍처를 제시했다는 측면도 좋지만 또한 이제 메타러닝에서 이제 대부분 요즘 많이 쓰이는 트레이닝 전략, 즉 에피소드 트레이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제 한 획을 그은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를 이제 분류할 때 트레이닝 클래스를 이제 퓨처러닝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테스트 클래스는 이제 전혀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또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에피소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클래스와 테스트 클래스가 일단 나누어지게 되었으면 트레이닝 클래스 안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러닝 투 런이라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서포트 셋과 배치 셋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포트 셋이 이제 3개가 있으면 이 배치 셋은 서포트 셋에서 어떤 클래스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맞추는 문제, 즉 한 에피소드가 구성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레이닝 클래스가 안에서 어떤 클래스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제가 서포트 셋을 3개로 이제 클래스를 3개로 설정했으면 이제 클래스를 랜덤으로 3개를 뽑아서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배치 셋에도 그 클래스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에피소드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트레이닝 클래스 안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어떤 클래스를 학습시킬지를 3개를 뽑았는데 고양이와 새와 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트레이닝 안에서는 서포트 셋에서는 그러니까 고양이와 새와 개에서 각각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들을 이제 샘플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배치 셋에는 그 클래스들 서포트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또 다른 이제 데이터를 샘플을 해주게 돼서 이 배치가 서포트 셋에서 이거다라고 이제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되게 되는 방식이 에피소드 트레이닝입니다. 또한 태스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제 고양이와 개와 새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랜덤으로 또 클래스를 뽑으면 이제 꽃, 그 다음에 바이크, 자동차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클래스 내에서 샘플링을 해주고 배치셋은 그 클래스들 하나 중에서 이제 겹치지 않는 데이터를 또 샘플을 해주게 되어서 이제 또 이거는 이거다라고 맞추는 에피소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테스트 상황에서도 전혀 보지 못했던 클래스에 대해서도 맞출 수 있게 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식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이제 퓨처러닝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에피소드에서 N웨이 K샷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웨이 K샷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N은 클래스의 개수. 아까 앞에 예시로 따지면 이게 N이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클래스가 3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K는 샘플의 개수인데 서포트 셋 안에서 서포트 셋 안에서 각 클래스에서 그 샘플이 몇 개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 예시를 보시면 각각의 클래스마다 하나의 샘플만 있었기 때문에 K는 1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데이터에서 서포트 셋에서 총 데이터의 수는 이제 K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서포트 셋과 배치 셋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 룰은
어떻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하냐에 대해서 식으로 살펴보는데요. 식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태스크에서 아까처럼 레이블, 어떤 레이블을 학습시킬지를 대해서 레이블을 먼저 뽑게, NA K샷 기준으로 이제 N개의 레이블을 뽑게 되고요. 그 N개의 레이블을 뽑힌 상태에서 이제 서포트 셋이 무엇일지, 그리고 배치 셋이 무엇일지를 데이터를 또 그 해당하는 클래스의 레이블에 맞게 또 샘플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이제 레이블이 모르는 거고 이제 서포트 셋에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거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배치가 이제 서포트 셋과 그 배치의 x가 주어졌을 때 배치의 그 y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률을 내뱉는, 즉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모델이 진행하게 되고 그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칭 네트워크 모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서포트 셋 아까 그렇게 구성된 것과 배치 셋 이렇게 구성된 것이 있으면 이게 G랑 F는 간단한 CNN 모듈인데요. CNN 한 4개 블럭을 쌓은 모듈인데 이게 G랑 F가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학습을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G와 F를 통해서 서포트 셋에 대한 피처들이 나오고 배치 셋에 대한 그 피처가 나오게 되면 배치 셋이 서포트 셋과의 피처에서 그 거리 기반으로 그 유사도, 즉 거리 기반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개는 이 개와 가깝다 라고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매칭 네트워크가 이제 매트릭 기반, 즉 거리 기반의 메타러닝 반복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거리 기반, 즉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터를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코사인 펑션을 통해서 그 아까 서포트 셋과 배치 셋에서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 거리 기반 유사도를 계산하게 되고 익스포넨셜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값에 대한 확률을 내뱉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또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법론들이 이제 퓨전 러닝에서 더 최근에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 아까 많이 이제 개발되면서 쓰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딥러닝의 특성 중 하나가 CNN만 보시더라도 이제 층이 깊어질수록 이제 하이 레벨 피처를 더 이제 피처들을 더 잘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방법론들이 많이 이제 지금 이제 널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데이터에 대한 리미티드 데이터, 즉 데이터 레이블 달린 데이터에 대한 부족한 현상이 있는데요. 그를 보완하고자 아까 샵넷 같은 경우에처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고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이제 메타러닝 방법론들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매칭 네트워크를 읽으면서 아까 제가 원래 생각한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이제 논문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해결하더라고요. 논문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 점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그 클래스를 트레이닝 클래스와 이제 테스트 클래스로 나누고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트레이닝 클래스에서 이제 랜덤 샘플링으로 그 서포트 셋을 구성하고 배치 셋을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꼭 이 랜덤 샘플링이 효과가 있냐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랜덤으로 그 트레이닝 클래스에서 샘플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자동차, 오토바이, 트럭 이런 에피소드가 구성되고 이 자동차가 이게 자동차다라고 맞추는 에피소드는 아주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모두 운송수단이고 다 바퀴도 있고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다음으로 또 이제 랜덤 샘플링으로 클래스를 뽑혔다고 했을 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자동차와 그 다음에 집, 구운 생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클래스들은 서로 너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하기 쉽기 때문에 모델이 너무 빨리 배우고 제대로 학습을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에피소드 트레이닝은 이제 여러 태스크로 계속 구성이 가능하지만 에피소드별로 어려운 태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 쉬운 태스크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하는 효과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이제 퓨샷 원샷이나 퓨샷 예측에 대해서 indistinguishable label set 해서 이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고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좀 다르게 이제 랜덤 샘플링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논문은 이제 답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그 서포트 셋 관계가 어려운지에 대한 그 디피컬티 메저라고 노벨 매트릭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은 이제 그 서포트 셋이 얼마나 각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그 배치 셋과 서포트 셋 그 나머지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디피컬티 메저, 어려움의 척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쉬운 것부터 학습을 하다가 점점 어려운 걸로 샘플링, 서포트 셋과 배치 셋을 어려운 에피소드를 어렵게 구성하면서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difficulty measure에서는 아까 diversity와 similarity, 즉 다양성과 유사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매트릭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diversity,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매저를 측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예시는 서포트 셋이 M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개 서포트 셋을 이때는 랜덤으로 이제 레이블을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이 M개 샘플링 된 후보 하나를 PI라 하고 이 P들을 또 여러 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P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이버시티가 있는지를 산정하게 되는데, 먼저 L1, 이 레이블 L1을 기준으로 다른 레이블 간에 얼마만큼 다이버시티가 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L1이 이제 쿼리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레이블 1과 나머지 레이블 간의 차이를 계산해서 방향 벡터를 구해주고, 방향 벡터에 대해서 이제 노멀라이즈 진행줘서 이제 방향 벡터의 단위 벡터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레이블 첫 번째 거 기준으로 나머지 M개의 서포트 셋에 대해서 그 방향 벡터들을 산출했기 때문에 M-1개의 매트릭스 그 행과 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이제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와 그냥 그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면 이제 그 얼마만큼의 각각 다른 벡터들과의 유사성이 있는지를 나타내게 되고, 그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그 부피를 계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그 부피, 그 값을 이제 다양성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E라는 것 자체는 그 방향 벡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는 가로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즈와 E를 곱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트랜스포즈 E의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행과 이 열이 이제 닷 프로덕트를 진행하게 되므로 유사성, 자기 자신은 거의 1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 그래서 대각행렬은 다 1이 나오게 되고, 나머지들에서 다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0이 되면은 가장 수직이 되기 때문에, 직교하기 때문에 가장 멀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고, 0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게 또 방향 벡터가 서로 유사하게 되면은 이 값들은 0이 아니고 오히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이제 부피 자체가 그 볼륨이 방향 벡터가 이제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양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볼륨이 작아지는 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이버시티를 기하학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트랜스포즈 E의 매트릭스 계산을 통해서 그 다른 방향 벡터들과 얼마나 이제 유사한지에 대해서 값이 산출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디터미넌트가 왜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 이제 크면은 볼륨이 이제 다이버시티가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2차원의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A라는 행렬이 이제 A, B, C, D라고 있다고 보고 이게 A, C, B, D의 이제 벡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C와 B, D가 이렇게 있고 행렬식은 AD-BC인데 이 값은 이 도형의 넓이와도 같은 그 식이 되게 됩니다. 즉 이제 U 벡터와 이 A, C와 B, D가 가장 수직으로 즉 오소고날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그 볼륨 자체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면적이 가장 넓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루트를 취한 것은 이게 제곱했기 때문에 그 값을 이제 스케일링 해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가정입니다. 차와 트럭이 이제 인베디드 벡터 상에서 이제 유사한 공간, 유사한 위치의 좌표값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팬더는 이제 전혀 다른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더가 이제 서포트 셋에서 이제 퀄이 이제 맞춰야 되는 대상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팬더와 자동차의 방향 벡터와 트럭과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보면 그 각 앵글 자체가 아주 작게 됩니다. 서로 이제 유사한 방향 벡터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되고 그 방향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제 디터미넌트를 통한 볼륨은 당연히 이제 각이 작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유사성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P에서 이제 M개의 서포트 셋을 이제 샘플링으로 구했으면 이제 L1이 이제 쿼리로 들어간다는 기준 하에서 그 L1과 나머지 이제 그 N-1개의 벡터들 간에 이제 유사성을 이렇게 L2 놈을 통해서 유사성을 L1 놈을 통해서 유사성을 계산해 주게 되고 이 역수를 통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유사도가 크다, 즉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 트럭과 이제 바이크가 있는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밀러리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디피컬티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디피컬티 메저는 이제 시멘틱한 다이버시티, 다양성과 시밀러리티, 유사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식과 다이버시티 식과 시밀러리티 식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디피컬티 메저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논문에서는 이제 시밀러리티 앞에 람다라고 설정을 해두었는데요. 이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얼마만큼 시밀러리티를 더 가중치를 두냐 안 두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이게 시밀러리티 앞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붙이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다이버시티 같은 측면에는 애초에 방향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트로 스케일링까지 해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단위 벡터가 그 값 자체가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데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따로 설정해 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면서 트레이드 오프, 즉 이제 시밀러리티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아닐 것인지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논문이 어떻게 그 에피소드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그 샘플링 기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N개의 샘플링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개의
P 집합이 n개인 샘플링 후보가 선정이 되는데 이 P 하나하나의 요소들은 또 레이블의 서포트 셋 n개의 레이블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P마다 이제 difficulty measure를 산출하게 되고, 그래서 difficulty measure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iversity와 similarity를 통해서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분포를 어떤 또 따로 이 저자가 설정한 그 분포를 통해서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정규 분포로 이제 그 확률값을 통해서 그 P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difficulty measure, 즉 similarity와 diversity를 통해서 그 difficulty measure를 산출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샘플링 후보가 n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개를 어떻게 확률로 설정해서 이제 샘플링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정규 분포를 이제 difficulty measure의 평균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저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즉 리니어한 방법, 익스포넨셜한 방법, 시그모이드 방법이 있고, 뭐 알파도 마찬가지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근데 알파는 이 리니어와 익스포넨셜 시그모이드 특성에 맞게 이 값이 레인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 안에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치해서 대입해야 되는 값입니다. 즉 정규 분포를 위한 아까 전에 평균을 어떻게 이제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평균에 따라서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로 그 샘플링 후보들을 이제 확률값으로 이제 샘플을 한다는 의미인데, 아까 세 가지 방법론 리니어, 익스포넨셜, 시그모이드 방법 모두 다 이터레이션이 증가할수록 그 디피컬티 메저가 증가하는 형식으로 이제 정규 분포의 이렇게 평균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그 샘플링의 아까 후보들에서 확률을 설정하게 되고, 그 확률 후보를 뽑음으로써 그 레이블 셋이 서포트 셋과 이제 배치로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규 분포에서 표준 편차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리니어와 익스포넨셜, 시그모이드 그 평균값을 정해주는 분포에서 알파도 하이퍼 파라미터이지만 정규 분포에서 이 표준 편차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디피컬티 메저에서 그 유사도 앞에 란다라는 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샘플링 확률값을 통해서 그 어떻게 에피소드를 구성할지에 대해서 그 서포트 셋과 쿼리 그 기준을 뽑게 됩니다. 에피소드를. 그래서 이제 총 에피소드가 이제 또 비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이블 이것이 이거다. 또 이 레이블은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이 레이블로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학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논문은 데이터셋을 크게 세 가지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니 이미지 넷으로 이게 매칭 네트워크 저자가 이제 데이터셋을 자기가 만들고 공개한 데이터셋인데요. 리소스 자원을 이미지넷 데이터 자체가 워낙 리소스가 크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미니 이미지넷을 만들었습니다. 사이즈는 84x84로 리사이즈로 축소를 시켰고, 총 1000개의 클래스에서 100개의 클래스로 클래스 수 자체도 축소를 시켰고, 각각의 클래스에는 600개의 이그젠플로 이미지로 구성이 되게 돼서 총 6만 개가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비율은 8대2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벌드라는 데이터셋은 총 이미지 개수 자체로는 약 12,000개 정도가 있고, 클래스의 개수는 총 200개입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마다 이미지는 약 60개 정도 있어서 그래서 약 12,000개가 있게 되는 거죠.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클래스는 이제 160개와 40개 클래스로 각각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워라는 데이터셋도 있는데, 플라워 데이터셋은 총 이제 8,200개 정도 있고 102개 클래스인데, 각각의 클래스는 이제 40개에서 200, 약 58개 정도의 이미지가 이제 각각 클래스마다 들어가 있고, 트레이닝은 82개, 테스트는 이제 20개 클래스로 나눠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데이터 클래스는 전혀 다른 데이터 클래스이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클래스들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디피컬티 메저를 산출할 때 이제 워드 벡터, 인베딩된 단어 벡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단어 벡터를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 셋마다 또 다르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투백으로 미리 프리트레인된 300차원의 벡터를 그대로 이용을 하였고요. 따로 학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와 꽃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자체가 워낙 희소한 클래스이고 좀 생소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그 워투백으로 그 인베딩 벡터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저자들은 따로 위키피디아나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본인들의 TF-IDF를 구성하고 이를 또 PCA를 300차원으로 축소시켜서 그 300차원의 이제 워드 벡터를 이용해서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총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픽셀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미지에서 픽셀 자체를 기준으로 이제 시밀리티를 계산해서 이제 얼마나 그 유사한지에 따라서 그 레이블로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원론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CNN을 통해서 트레이닝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셋을 일단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그 트레이닝 데이터 클래스에서 50개가 있으면 50개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 CNN을 통해서 간단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미리 그 레이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할당된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피처를 중간에 뽑을 수 있는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할 수가 있는 단계에서 이제 거리 기반으로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로 이제 거리 방법으로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피처와 이제 맞다라고 매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샵넷은 아까 제가 거리 기반 메타러닝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샵넷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 네트워크에 이제 그 자기들의 샘플링 기법을 안 쓴 일반적인 매칭 네트워크 방법을 또 베이스라인 모델로 잡았고요. 이제 프로토티피컬 넷이라고 해서 이 매칭 네트워크와 똑같은 프레임워크인데, 이 프레임워크는 그 매칭 네트워크에서 각각 서포트 셋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쿼리와 계산하지 말고 이 서포트 셋의 그 한 클래스에서 그 벡터들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베딩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들 평균값을 취해 준 것을 대표 그 클래스의 벡터라고 보고, 그 대표 클래스들과 이제 쿼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디 클래스로 할당돼야 되는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를 더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네일이라고 해서 뭐 심플 뉴럴 어텐션 뭐 네트워크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TCN 템포럴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과거 컨볼루션 CNN에서 이제 과거 정보만 이용하는 그 TCN 그 템포럴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레이블인지 맞추는 방식입니다. 즉 이제 그 해당하는 이제 쿼리 시점 말고 이전 시점은 이제 서포트 셋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 쿼리 시점에서 어떤 데이터인지 맞추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자들이 매칭 네트워크를 이제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보시면, 인풋은 이제 842x842의 3으로 이제 리사이즈해서 넣기로 이제 고정을 시켰고요. 모든 데이터셋마다. 그리고 이제 4개의 이제 모듈을 스택에서 쌓아서 올렸습니다. 모듈 하나는 이제 3x3의 64채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비선형 함수 렐루, 그리고 2x2 맥스 풀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듈을 4개를 쌓아서 진행하였고, 드랍아웃은 0.1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반적인 논문 그것과 거의 뭐 흡사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저자는 본인들이 말하는 이제 샘플링 기법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습니다. 이제 미니 배치를 구성할 때 그 처음에 그 후보들 중에서 이제 8개만 그 8개의 이제 샘플을 뽑아서 그 배치로 구성하게 되고 그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다시 처음 이제 샘플링 알고리즘을 돌아와서 다시 8개를 뽑아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했고 뭐 모멘텀 0.9, 뭐 웨이트 디케이는 0.001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해당하는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오른쪽 표는 첫 번째가 이제 미니 이미지 넷,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새, 그다음 두 번째가 꽃에 대한 데이터에서 이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이게 다음 6가지가 베이스라인이고 이 밑에 4가지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매칭 네트워크에서 그 정규 분포의 평균 그 디피컬티 스코어를 산출할 때 이터레이션마다 리니어 할 건지 뭐 익스포넨셜 할 건지 시그모이드 할 건지 아니면 랜덤 말 그대로 그 논문과 그대로 똑같은 환경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한 것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원 논문의 뭐 랜덤한 그 일반적인 랜덤 샘플링으로 구성하는 에피소드보다 본인들이 제시한 기법들이 모두 다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실험 결과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뭐 from easy to difficult 처음에는 뭐 쉬운 거부터 이제 점점 어려운 거로 정규 분포의 평균으로 설정한다는 그 개념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이제 그 3가지 방법 중에서 리니어한 difficulty distribution이 가장 꼭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괜찮은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스네일 모델이 이제 해당하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신의 모델인데 그 스네일 모델이 그 본인들이 제시하는 기법 방법론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데이터셋들도 존재를 하지만 스네일에 해당하는 또 샘플링 기법을 또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성능이 높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밑에 거는 모든 이제 퓨처 러닝에서 다 해당하는 말인데요. 뭐 당연히 뭐 그 하나의 클래스에서 그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 데이터의 그 자료가 서포트셋에서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 각 서포트셋을 구성하는 각 클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그 성능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3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 맞추는 게 확률론적으로 더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로스 기준과 이제 어큐러시 기준으로 이제 표를 그렸는데 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랜덤 샘플링 기법에서는 한 45,000 정도에서 이제 수렴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랜덤 샘플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논문에서 제시한 3가지 기법들은 다 45,000 이상부터 이터레이션부터 이제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당연히 이제 랜덤 샘플링보다는 본인들이 제시한 어큐러시가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 이미지넷에서 그 데이터셋 하나에서 또 추가적인 실험을 하나 더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디피컬티 메저에서 뭐 다이버시티와 시뮬러리티가 그 숫자가 산출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한 50 이터레이션 정도가 진행했을 때 400개의 샘플들을 이제 비교했습니다. 디피컬티 메저가 어떻게 이제 수치가 변하는지.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리니어는 뭐 0.3, 뭐 익스포넨셜 0.9, 시그모이드 10, 뭐 란다는 0.1 이렇게 세팅으로 고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랜덤한 샘플링 한 것들과 이제 본인들이 제시한 그 기법들에서 어떻게 이제 디피컬티와 다이버시티와 시밀러리티가 이제 수치가 달라지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본인들이 제시한 기법들이 랜덤한 샘플링보다는 다 뭐 다양성이나 유사도 측면에서 더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디피컬티가 더 높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그 샘플링 기반 방식은 꼭 매칭 네트워크가 아니라 다른 메타러닝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칭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토넷 또한 이제 스네일 여기에도 적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두 다 이제 원래 논문의 랜덤 샘플링보다 본인들이 제시한 그 샘플링 기법을 뭐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기본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퓨처러닝 데스크에서. 또한 그 해당하는 이제 샘플링 기법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좀 많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서칭도 기본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 때문에 좀 논문이 광범위하게 좀 실험을 진행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알파를 이제 해당하는 방법은 이제 리니어 디스트리뷰션에서만 진행을 하였는데 알파를 0.3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제 란다와 W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레인지를 본인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뭐 보시면 뭐 0.14 란다가 0.14 그다음에 뭐 W가 1.0 뭐 이 정도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알파가 다른 값으로 고정이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해당하는 예시만 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람다와 W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알파를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서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인들이 샘플링 방법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었고 거기에 대한 알파의 범위는 각각 다르고 이 해당하는 범위에서 알파를 서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알파를 진행할 때는 모든 세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처음 이제 그래프가 리니어한 관계에서 알파를 찾는 거고 두 번째가 익스포넨셜, 세 번째가 시그모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은 본인들은 추가 실험을 한 것이지만 또 이게 람다와 W가 달라지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